한국 보수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한국 보수가 뭔지를 정의를 좀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국 보수는 쉽게 말하면은 문명 건설 세력이거든요. 역시 국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해서 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1948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5월에 총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구성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 역할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초한 헌법이었고 거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게 1948년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이 1년의 과정을 우리는 건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건국 논쟁할 필요 없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건데 그건 뭐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이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게 서기 676년입니다. 그때 신라와 당이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하고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걸 우리가 나당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철수를 해요. 신라한테 결국 쫓겨나간다고. 676년에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라는 총독부를 지금 만주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한반도를 한민족에 내준 거예요. 자,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신라가 백제 전부 고구려의 일부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충 평양, 원산, 이남을 통일을 했다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여기서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는 민족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말도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성립되는데 통일신라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란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그때 민족 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지. 민족이란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정치제도 그리고 같은 이 영역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외침을 겪으면은 이 단결을 하게 된다고. 몽골의 침략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그러면서 동료의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한반도라는 같은 영역에서 같은 문화를, 같은 종교를, 같은 말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말이지. 우리 한국어는 신라어가 이제 발전한 것인데 그래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민족 의식이 생겼는데 민족이란 말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그죠? 유럽에서 19세기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분열되었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민족국가.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민족이란 말이에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라고. 네이션, 폴크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민족으로 번역했는데 나는 그걸 국민으로 번역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네이션이 거기에 더 정확한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국민이 맞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이게 일제시대 때 들어오니까 국가는 없고 하니까 민족이란 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가 민족이 국가보다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좀 문제적 발상이죠. 심지어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떤 동맹이나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했다고요. 이건 아주 전근대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족보다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국가가 삼국통일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죠. 신라가 이제 고구려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려가 조선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3년 동안 어떤 정부를 수립할까 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출발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국가거든. 그죠? 요 앞에 신라는 국민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왕조. 국민국가의 탄생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사 2000년, 나는 2000년으로 잡는데 문자 쓰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2000년에 처음 등장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7세기의 신라의 민족국가, 민족통일국가, 그 다음에 그 바탕에서 국민국가의 건설, 탄생이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우리 민족사의 2대 사건이에요. 자, 그 국가를 만들었는데 1948년 8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은 많았지.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런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즐기는데 메이저리그 야구를 즐기는 거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해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렇죠. 자, 48년 8월 15일부터 이제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더구나 또 북한 노동당 정권의 그 남침, 수탄, 도발, 그리고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니까 수많은 실수, 이걸 겪으면서 오늘날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돼서 77년이 지나니까 2025년 6월 오늘 대한민국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77년의 역사를 주도한 세력을 저는 보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동안 77년 동안 뭘 했느냐. 민주주의를 한 거지. 그러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게 또 구체적으로 뭐냐.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뭐냐예요. 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뭐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우선 그동안에 우리가 보수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게 헌법 아닙니까? 헌법. 그리고 국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시대 때 욕을 먹어가면서 건설한 중화공업이라는 이 경제의 기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살면서 물 부족 현상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물 부족 국가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강우량이 1년에 한 1300mm 정도 되는데 이거 부족하다고. 그런데 왜 물 부족 현상을 느끼지 않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관리가 잘한 게 아니라 뜻인가요? 폐물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4대 강유벽 사업을 통해서 댐을 10개를 만들었다고. 그게 지금 물 부족 현상을 해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를 잘했다는 거네요. 치수 정도가 아니라 그때 댐을 10개를 안 만들었으면은 그 뒤에는 댐을 못 만들어요. 예? 반대가 많아가지고. 그때 댐을 10개를 만들면서 들어간 돈이 4천억밖에 안 돼요. 시기를 놓치지 않은 거지. 박정희 대통령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안 했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을 박 대통령은 여러 개를 했어요. 그래서 별로 많이 안 알아준다고. 물 부족
느껴봐야 이제 알 텐데. 지금 말씀하신 물 부족 문제, 풍족하니까. 댐 문제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 중에 숨겨진 거예요. 자, 그런 4대 댐,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인프라, 공항, 영종도 공항, 다 이거 만든 사람들이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면 보수 세력은 문명 건설 세력이고 좋은 제도를 만든 세력이고 이런데 보수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수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를 이제 좌파와 대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문명 건설 세력, 즉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민주화는 그러면 좌파가 하고 진보가 하고, 그러면은 보수는 반대만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보수가 만든 그런 바탕이 있었으므로 민주화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주화의 산모 역할을 한 게 보수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 그리고 거기에 또 연달아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겹치면서 지금 한국 보수는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라는 그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그죠? 내어주고 완전히 이 역사 발전 또는 문명 건설의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어요. 주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번 투표의 결과입니다. 이번 투표한 걸 감아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입니다. 주류라는 의미는 뭐냐? 첫째, 젊은 층이고 50대 이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에서 압도적이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그리고 블루 칼라도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았어요. 그리고 생활 수준은 중산층이 많아요. 중산층.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중산층, 그리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자, 젊은 사람. 이러면은 지금 보수는 대구, 경북, 부산도 40%가 이재명 후보를, 부산, 경남, 울산이 40%로 이재명 후보를 찍었으니까 그것은 보수의 터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구, 경북만 남았어. 그다음에 70대 이상. 그다음에 직업별로는 농민, 어업 종사자, 또 무직자, 이게 지금 보수의 기반이 되어버렸다. 지금 20대 남성의 보수 그 지지, 이번에 윤석열 뭐 대통령으로 이번에 남성은 김문수 주로 이준석 지지지. 이준석 지지도 있지만 또 뭐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20대 남성은 이준석 지지가 주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근거가 사라져.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한국 보수가 재생하려면은 자신을 객관화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 없는 재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뭐 20대 남성들이 이준석 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뭐 표를 보면 이준석 당시 후보가 받은 표가 뭐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그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표 중에서도 20대 남성들의 표가 꽤 되거든요. 그 이렇게 표 차트를 보면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에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또 20대 남성들은 뭐 이준석 또는 김문수에 이렇게 후보 지지를 해줬던 걸로 나오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보통 어떤 사회든지 젊은 사람들, 근데 20대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또 보수가 전 국민, 특히 한국 사회 주류층을 잡아야지. 그런 뭐 20대, 뭐 일부, 뭐 70대 그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선생님 생각에 건설의 챔피언이어야지.
지금 거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 젖집만 잘 싸웠다. 그런 태도로 나가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은 보수는 주류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역사의 실패자 편에 지금 섰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의 실패자 편에 섰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만약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역사의 실패자에서 역사의 낙오자가 된다고. 선생님 생각하시는 지금 한국 보수가 해야 될 가장 큰 반성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반성을 해야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보수 이게 좀 구분해서 써야 돼요. 보수층이 있고 아마 보수층은 뭐 그래도 한 40%는 될 거라고. 그다음 보수 세력이 있어요. 보수 세력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언론, 보수 언론, 그다음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수 세력으로 봐야 돼. 그런데 여기에 하나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어느 나라든지 보수 세력의 중심에는 이 자본가, 부자, 장교단이 있다고. 이게 보수의 핵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 안 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자기는 중립이라고 생각해. 그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 핵심 세력을 정치 의식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가 보수층으로 하면 엄청 큰데 보수 세력으로 하면 이 세력이 굉장히 작아져 버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보수의 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문명 건설에 참여했던 기업인, 군인,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수 세력이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이.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이 잘못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뭘 잘못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보수적인 행동을 할 때는 보수의 원칙에 따라서 비판을 해야 되거든. 견제를 해야 되거든. 그걸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박수부대, 팬클럽 역할밖에 하지 않은 거라. 특히 국민의힘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면 심부름꾼 역할을 했고 보수 언론, 지식인들도 이재명 후보가 밉다고 싫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지 않고 변호하다가 같은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그중에 순서대로 지적을 한다면 첫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긴 거. 이거는 보수적 가치에 반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다 포함이 돼버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국방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법도 위반하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 있는 곳을 침을 뱉고 나가는데 또 관저하고 집무실이 분리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건 보안상 참 문제거든요. 그 암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면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런데 국민 품 안에 뭐 청와대를 돌려주었다. 박수치고 나는 3월 20일 2022년 3월 22일 3월 20일경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2022년 7월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건 완전 정치적인 자살행위거든.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게 결국 0.73%포인트 차이로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재기발랄한 젊은 대표를 포용하지 못하고 몰아내버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끝났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때 끝났다고. 그때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 이후에 50%대까지 갔다가 이준석 몰아내면서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렇게 지지율이 변동한 게 없다고.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와야 돼버렸거든요. 젊은 층 나가고 중도층 나가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총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 언론의 거의 대부분, 보수 언론의 대부분, 또 보수층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사가지 없는 이준석 잘 몰아냈다고 박수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작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이거는 아무런 사실의 기반이 없거든. OECD 통계 하나만 딱 인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 하면서 과격한 2,000명 정원 계획을 발표하고 의사들이 반발하고 해서 그게 의료 대란으로 가버렸다고. 그것도 총선 2달 전에. 처음에는 개혁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반짝 올랐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짝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리라는 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밀어붙이다가 보수 중에서 핵심 세력인 의사들이 집단 반발해가지고 그 표가 아마 100만 표는 될 거라고요. 의사, 간호사,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탈해가지고 수도권에서 한 200~300표 차이로 결정되는 이 수도권에서 나는 한 20~30석 날렸다고 봐요. 총선 패배. 그 다음에 이번에 계엄 사태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경제 역할을 못하고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들이 비판하지 않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가 결국 작년 12월 3일 그랬으니까 국민의힘,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 민주당 이재명 비판만 하면은 보수가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까 박정희 대통령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많이 받았잖아요. 보수 언론과 또 보수 정치인들, 뭐 야당에 있는 그때는 공화당이었나요? 공화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뭐 소위 말하는 그 따까리 역할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제야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보수 언론들도 침묵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때만 나타난 하나의 버그인지 아니면 한국 정치에서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떤 피처인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좀 특별한 상황이었는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한 게 이런 뜻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정당이나
특히 여당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박정희 때의 상황과 윤석열 때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은 역사적 입장에서 옳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반대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에는 윤석열 노선이 잘못됐어요.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그러면 역사적으로 잘한 선택을 비판한 사람과 또는 비판 못한 사람과 역사적인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데 비판 안 한 사람의 차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그 리더가 가는 방향이 역사의 정방향이 있는가, 역사의 발전에 그 진보의 정방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건 뭐 원론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걸 꼭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 그게 문재인 때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이었잖아요. 문재인은 접었잖아. 그렇죠. 접었죠.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이거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그 실패 사례를 보면은 정책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인사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크게 실패하는 게 역사관이 잘못되어서 실패를 해요. 역사관이 잘못되어서 실패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는데 역사관에 문제가 있더라고. 역사관.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뭐가 잘못되었냐 묻는다면은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그 뒤에 있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뭐냐? 한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에 김일성 세력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오래된 투쟁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우리는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달리 신라가 상통일한 이후에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저기 독일은 뭐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하나가 아니라 뭐 30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정통국가라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게 서울이라는 데입니다. 우리는 서울을 차지했어요. 민족사 2000년 동안 서울이 수도로서 한 1000년 있었다고. 한성백제 400년, 그리고 이 조선조 550년, 그리고 대한민국 70년. 여기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사람은 이거 일단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반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헌법 소원을 하는 바람에 그건 헌법 위반이다.
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판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사이도 수도를 서울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지금 국민의힘도 그게 당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민족사의 정통성 싸움이라는 것은 서울과 평양의 대결입니다. 서울과 평양이 대결하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으로 평양을 압도하지. 그래서 북한도 1970년대 초까지는 헌법에 통일된 조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서울이 정통성을 갖느냐? 대통령실이 광화문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광화문. 서울이 정통성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서울의 정통성은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거라고. 과거 중앙청이 있었던 바로 거기. 근데 그걸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건 알겠는데 자유민주주의만큼 중요한 게 민족사의 정통성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 기억으로는 8.15 경축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건국이 건국 기념일이다. 오늘이 대한민국 건국 몇 주년 기념일이다. 아니면은 뭐 정부 수립 몇 주년이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난 없어요. 그래서 역사관이 약해. 역사관이 약한 바탕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역사관이라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자로서 가져 마땅한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거네요. 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어떤 집단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저 민족사적 정통성의 흐름은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신라가 통일하면서 민족사의 정통성의 이제 출발점이 된 거죠.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려로 넘어가고 조선, 일제시대, 다시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에 지류가, 한 역사의 지류가 하나 있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거기서 발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발해는 곧 그 안에 망해버리는데 발해는 한국 역사의 지류라고 봐야 돼요. 그건 한민족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어. 그러나 한민족이 섞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지류라고 보는데 북한식 역사관, 좌파식 역사관은 마치 발해가 정통인 것처럼 해가지고 발해와 통일신라를 동급으로 놓고 남북국 시대라고 가르친다고. 이거 완전히 엉터리고 신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겁니다. 그건 북한식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사에는 이단이 하나 있지. 바로 지금 북한 동강 정권이지. 지금 민족사 2단 세력이에요. 그 세력과의 어떤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내가 한반도의 기본적 조건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삶의 양식은 사회주의식으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런데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국의 지식인들은 모르지만 북한은 안다고. 그래서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아직도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서울 수도 관련해서는 저는 최근에 뭐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란과 전쟁하는 걸 보면서 사실 뭐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뭐 당연히 서울이 수도고 뭐 수도로 남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곳을 이동을 한다면 그래도 남쪽으로 가는 부분은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약간 거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최근에 선생님 뭐 한 얼마 전에 핵 관련해서도 책을 쓰셨었는데 그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더
남단에 있는 것이 대응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과 공조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한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거든요. 그 세종시로 옮겨봤자 한 6분 만에 터지겠죠. 아니 세종시하고 서울이 KTX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부산이나 경주쯤 되면 그게 무슨 안보에 영향을 주겠으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정권은 다 망했습니다. 고구려가 만주에 수도를 가지고 있다가 장수왕 때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죠. 평양으로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니까 이제는 백제 신라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수왕의 공격에 밀린 백제가 한성백제가 계로왕이 죽고 그 아들이지 아마 문주왕 시절에 공주로 옮깁니다. 공주로 옮긴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암살이 돼요. 이 수도를 옮기면은 토착 세력하고 신진 세력이 꼭 싸우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십 년 있다가 또 부여로 옮겨요. 부여로 옮긴 사람이 성왕이라 성왕.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한다고. 전사를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륙으로 옮기면 됩니까? 수도를 왜 남쪽 내륙으로 옮깁니까? 서울이 항구잖아요. 항구. 인천항하고 저 한강으로 연결되니까 서울은 항구라고. 항구. 그럼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나가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무력적 북진 통일보다는 그 자유라는 이념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화해야 될 입장인데 왜 남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로 위장한 수도 이전을 기획했다가 그분의 그 말로가 좋았어요. 그럼 이건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건국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표를 얻기 위해서 함부로 수도 이전 천도란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고. 그건 역사에 대한 도전이에요. 무엄한 도전이라고. 역사는 수도라든지 국호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대는 사람은 정치인이 그걸 정략적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짓 하다가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게 된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는 첫째 유리한 점에서 출발했어요. 요 앞에 두 정권 윤석열, 문재인 나는 지금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최악의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나는 이승만이죠. 이승만. 네. 거의 동급으로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다 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최악의 좌파 대통령, 최악의 보수 참칭이지 사실은 보수도 아니지. 윤석열 그 사람들이 8년 뒤에 출발하니까 이게 출발하는 그 자리가 일종의 그걸 기저효과라 그러지 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제 한 2주 지났네. 그죠? 2주 동안 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도 그건 그냥 덮여 넘어가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상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따져보면 그 밑줄 쳐야 될 부분이 많지. 그런 출발인데 다만 지금까지 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실용적이라고 그럴까? 실리적인 그리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 같이 보이기는 해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 그리고 어떤 점에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최근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청계천
보건 그 별 말씀 없이 했거든. 그리고 교통체계 개편 그것도 별 말씀 없이 했다고. 말씀 없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 기준에 일머리가 일머리를 있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왜 사람이 일머리를 그런 알겠어요? 거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현대그룹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지. 그리고 시장으로서 일을 해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일 많이 했어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극복 잘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의 경제 성적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고. 다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지. 그리고 마지막 해에 쓸데없이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그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친중 한일 쪽으로 보이는 그런 정책을 편 거 이게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최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갔었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상당히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이게 미국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킨 면도 있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2015년이지 그 종국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내놓을 때까지 한 3년 동안 좀 나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경험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일머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책적 지향점과 방향 갖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 방향이 없이 그럼 더 좋지. 그럼 더 좋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유능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유능한.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반면교사가 두 사람일 거예요. 하나는 윤석열, 한 사람은 문재인일 거라고. 문재인이 같은 길로 가면은 막 또 어렵게 되겠지.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런 징조가 보이기도 해. 근데 탈원전 그리고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종북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탈원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4대강 보를 뭐 해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그게 다 과학과 싸운 거거든. 그런데 탈원전에 대해서 전에 TV 토론 때 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데 나쁘지 않은 정책이었던 네,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를 당연히 뭐 윤석열로 삼겠지만은 진짜 반면교사는 문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요. 네. 그 지금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뭐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올바른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뭐 윤석열이라든지 문재인 케이스 같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좌파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좌파는 역사의 줄을 잘못 쓴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줄을 잘못 썼다는 것은 좌파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피하게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공산주의와 연결되지 않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공산주의로 볼 수는 없지 사실은. 공산주의로 위장한 그 전체주의로 봐야 되는데 그쪽 편에 섰고 그러나 또 이들이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죠. 한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반대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한 점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한국의 좌파는. 한국의 우파도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하나는 위대한 문명 건설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그게 있죠. 그래서 딱 고정해가지고 불변의 보수, 불변의 좌파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좌파도 이제 세월이 가고 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변화하는 좌파를 딛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중도 실용 정책을 지금 펴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좌파적 속성과 이 중도 실용으로 가야 되겠다는 현재적 필요성이 아마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요. 혼재돼 가지고 좀 행동하는데 모순점도 많이 발견될 거라고요. 발견되는데 그것은 야당 보수 세력이 얼마나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이게 고정된 게 없어요. 자꾸 바뀌어요. 나를 비교하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전반기에는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다가 나중에 유신 시절로 가면 비판자였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니까 좋게 보게 되었어요. 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난 두 분이나 이 신문사에 쫓겨난 경험이 있지만은 요사이는 전두환 정권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높게 평가해요. 이 사람은 막 바뀐다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볼 때도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의 이재명이 다를 것이고 미래의 이재명이 좀 다를 것이라는 이런 그 여유를 두고 보는 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한국 보수의 지난 3년간은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나는 보수다.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을 악마화하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악마 같은 이재명보다 더 좋은 보수 정치인 후보를 만들어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재명만 비판하면은 정권 연장 가능하다. 안주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수는 안티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안티는 이거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한국 보수가 이재명보다 더 좋은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 중도층 사람 설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비판하면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자체의 힘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정당, 더 좋은 언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선생님, 그 이준석은 왜 좋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은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글을 잘 쓴 사람이지. 이준석이 글을 잘 쓰나요? 잘 써요. 아, 제가 쓰는 글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책을 봐야 돼. 구할 수 없는 미래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책 내 두 권을 봤는데 그리고 전략이 있고 그것도 아주 큰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고 애국심은 있는 것 같으세요? 애국심 같은 거는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모든 정치인이 가지고 없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정치를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태나 미국 사태를 많이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질 중에 판단력, 뭐 실행력,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뭐 자기 관리, 뭐 처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애국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국심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는 없다. 그거는 그럼 트럼프가 애국심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그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을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가지고 정치인 중에 100명에 한 명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총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논리적으로 연역적 사고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실을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어떤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 방식이 좋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영미식 사고 방식인데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국은 연역적 사고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주자학적 정통이 강한. 그래서 뭐 다시 이준석으로 돌아오면은 이준석은 우선 대전략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얄미울 정도로 영악한.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때 세대 교체론과 여가부 폐지란 공약을 걸어가지고 20대 30대의 남성표를 잡았거든. 그런 대전략이 있다고.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권을 좌우하는 전략이라고. 대선의 대전략은 정권을 좌우하는데 정권을 좌우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보수의 기치를 내려놓지 않아요. 보수 혁신하겠다고 그래요. 보통은 나는 보수가 아니고 난 진보다 중도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천하람하고 그 누구죠? 이주영 이 세 사람이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보수의 깃발을 계속 들고 있는 게 기성세대 보수로서는 상당히 고맙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또 모든 것을 과학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당한 유머 감각. 이렇게 돼서 지금 40살인데, 40살의 정치인으로서는 그만하면은 상당히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뭐, 이번에 8.8%인가? 그만큼 받은 거는 제3 후보로서 제일 많이 받았거든. 우리 선거사상. 지금 뭐 이제 그 이준석 관련해서도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를 이해할 때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대한민국 뭐 정통성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보편적으로 영미 보수에서 또는 보편적인 보수를 지켜야 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영미 보수에서는 특별히 그 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시라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이러한 원칙들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걸 최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환의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국심이 있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보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준석 그 의원이죠. 지금 정치 그 국회의원이니까 이준석 의원을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만나보셨을 때 생각은 좀 어떠셨나요? 아주 이게 사람이 또 직접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 있잖아요. 네. 나는 뭐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분이 하는 연설도 다 들어보고 그 연설을 한번 들어봐야 돼. 이준석을 연구를 하려면은 연설을 들어봐야 돼요. 정치인은 연설이 제일 큰 무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연설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역대 정치인 중에서도 꼽을 만한 사람이에요. 연설을 한 30분 동안 하는데 별로 허점이 없어요. 사실관계에서 별로 틀린 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은 뭐 종교 욕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대 조건이 첫째, 사실을 중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법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죠. 사실 위에 법치를 세워야 되고 그런 법치라야 자유를 지키고 진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치, 자유가 보수의 3대 가치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준석 의원은 상당히 그 3대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특히 우리가 기존 보수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 개인의 자유 부분, 그리고 공정성 문제에 대한 확신이 기존 보수보다 낮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또 뭐 6.25도 겪고 뭐 한 이런 치열한 이념 투쟁을 겪은 세대와는 또 다르지. 그래서 기존 보수가 가진 걸 갖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기존 보수가 갖지 못한 걸 가진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커가고 있는 미래의 뭐 지금도 지도자로 볼 수 있지 8.8%를 혼자 힘으로 그렇죠. 뭐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뭐 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상당히 되겠어요. 주목할 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만 강조하는데 나는 팔로십도 중요합니다. 지도자 혼자서 잘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아마 당원수가 한 10만 명 됐을 것 같은데 팔로십을 발휘하는 시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세력화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요. 지금 뭐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 어떤 실존적인 국가 차원의 핵 문제를 맞이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의 어떤 국가 영속성을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부 정신이 없었어요. 또 단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북이 돼가지고 수시로 학살되고 그랬잖아요. 머리는 좋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600만이 학살되는 홀로코스트를 겪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만들으니까 이 민족성이 바뀐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죠. 언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적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상무 정신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치랑은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조 시절에 무슨 상부 정신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만드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키우고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하고 이스라엘 비슷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묘하게 또 위안이 되네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고 학습될 수 있다. 아니죠. 네. 국가,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나 상무정신은 국군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지. 한국, 우리 보수, 내가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보수 세력의 핵심에는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장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인들, 기독교죠. 기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가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쓴다고. 왼쪽에 서는 사람들이 지식인, 노동자, 이렇게 해서 격돌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국군은 보수 중에 보수지. 의사들이 보수 중에 보수인 것처럼. 그럼 국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군을 어떻게? 국군 장교단이 스스로 생각해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이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다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한국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20세기 최고의 군대입니다. 한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6.25 때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통일의 무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두 나라는 민주국가의 군대 아닙니까? 이런 군대인데 이스라엘은 군사 문화를 생활화했어요.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 한국은 안 돼. 한국은 지금도 군대 가는 걸 싫어해요. 군사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 차이는 어디냐? 자주국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는 나라. 아무리 어려워도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지. 그 말은 미군이 주둔하도록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물자나 뭐 그렇지.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잖아요. 인텔 같은 부분에서는. 한국은 서울 한복판에 주한미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까지도 미국이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순간부터 노예화되는 거지.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해요. 편한 쪽으로 가고. 그럼 자주국방 능력이 있으면 이만한 경제력이면은 자주국방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진다, 돈이 든다 이런 이기적 발상으로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군대도 한국의 보수도 일종의 노예 정신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다 해주겠지. 그런 순간부터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런 순간부터 좌파로부터 경멸을 당하죠.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핵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또 미국 말 안 들었잖아요. 미국 말 안 듣고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핵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 큰 차이지.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거로서 올해 147개국 조사, 행복도 조사,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유엔에서 매년 나오는 그 조사 보고서를 난 항상 보는데 원래 147개국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요사이 뭐 8년 연속 핀란드인데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올해도 8등이더라고. 2023년 하마스 침공 고무렵에는 4등을 했어요. 조금 내려와서 8등. 한국이 몇 등인지 알아요? 뭐 제 체감으로는 굉장히 낮을 것 같은 58등이야. 58등. 그러니까 1인당 GDP라든지 평균 수명 보면은 한국이 아무리 못해도 한 20위권은 가야 되잖아요. 30등은 돼야 되거든. 30등. 58등이라고. 왜 그러냐? 이게 자주국방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산다고. 그 이상의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총을 들고 나를 지킨다. 내 이웃을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이것 이상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은 자주국방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건 그게 벌써 비겁하지.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빠져버리고 더구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이권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안보는 보수의 책임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을 방기한 보수는 이권 싸움을 하다가 좌파와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 한국 보수가 좌파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선생님 한편으로는 지금 미군의 존재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체결했을 때 말한 것처럼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서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말이 현실화된 것도 있잖아요. 뭐 지금 저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그거는 뭐 미군의 존재가 저는 거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뭐 생각해보면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도 보면 한국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어떤 민족 정신의 해이,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 그리고 주권의식의 결여, 뭐 책임감의 회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많은 서방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현상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아. 과연 그러면 미군의 주둔과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난 어떤 그 안이한 마음가짐의 이 현상이 과연 이게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이지. 그래서 그게 아주 딜레마인데. 딜레마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안전을 도모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맞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가난할 때의 이야기고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부자 나라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랬으면 충분히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보 문제에서 북한을 압도해야지. 그걸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지? 이기주의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비겁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목숨을 아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뭐 일본, 독일 대표적인데 그 나라에는 북한이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뭐 돈을 덜 쓰게 되니까 뭐 유리한 점은 있지.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뭘 잃었습니까? 정신력을 잃어버린 거지. 그 정신력은 뭐 애국심도 잃어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감 그리고 공적 마인드 그리고 야성 이런 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지식인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디 남태평양의 통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내 통가는 비교를 잘못했는데 통가라는 나라는 그 아주 납작한 인구가 수십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남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됐어요. 그 94년인가 월간조선 기자가 통가 왕을 인터뷰를 했어요. 뚝보란 사람이에요. 이름이 뚝보인가요? 몸무게가 굉장히 뚱뚱해. 그래서 단순한 질문을 하더라고. 왜 주변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됐는데 왜 통가는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답이 간단해. 우리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는 작은 나라를 큰 나라가 먹기가 힘듭니다. 분열되지 않는. 신라가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했잖아요. 뭐 베니스나 이렇게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분열되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는 나라거든. 왜냐? 자주국방하니까. 그렇죠. 특별히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 분열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왜 분열됐어요? 자주국방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보수 진보 소위 말하는 이 그 진영의 분열은 자주국방 안 하니까 안보 문제 합의한다는 것은 대충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는 거거든. 거기에 딱 울타리를 그어가지고 이 이상은 우리 나가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싸우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선이 없잖아요.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니까 그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데모 관련 보고가 자꾸 올라오니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저 데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극렬 데모를 해도 나라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데 지금. 너무 지금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해지. 편한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부를 가능성이 있지. 어떤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핵 쓰는 거지. 아니면 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백령도를 기습 점거하고 반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막 이런 장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완성했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을 가지면 여러 가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전체가 이게 어떤
생존적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그냥 가상으로 생각하기는 끔찍한 거예요. 그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외교관이나 군인들에게 맡겨놓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이게 정치의 문제잖아. 또 국민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우선 공유를 해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귀담아 듣는 정치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난리가 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럼 뭐 미군을 뭐 철수하자는 말이냐, 그건 나라 망하는 그 순간부터 보수는 얘기 보수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한편으로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항상 협상 테이블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은근히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꼭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하잖아요. 그 예전에 뭐 좌파 정권이 남북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영상 공개된 걸 보면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더라고요. 하대하고 막대하고 마치 그 밑에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북한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엄청나게 뭐 빈약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를 당했지만 군사력 하나만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주 국방에 대해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보유에 대한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근원적인 자신감, 그걸 통해서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하대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북한의 인식도 그렇고 또 핵무기를 보유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는 그냥 갓난 애기,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 같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애취급을 한다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 북한은 자주국방하잖아요. 그죠? 그건 인정해야 될 거예요. 자주국방하는 독재국가지. 그렇죠. 예. 우리는 자주국방하지 않는 민주국가지. 의 대결이라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전쟁을 결심해 본 사람들이라고. 6.25 남침, 통일전쟁을 결심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국은 지금까지 침공하면은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전쟁만 해본 사람, 방어전만 해본 사람이야. 아, 그렇네요. 우리 그러니까 약설을 그건 돌이켜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전쟁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했다. 그리고 6.25 때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웠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남한을 바라보았는데 남한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거쳐서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북한도 생각을 달리 했겠지. 그러나 그 뒤에 그 자주국방 의지가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군인들이니까. 그 뒤에 민주화 운동이 퍼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이란 말이 실종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주국방이란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박정희거든요. 자, 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고민. 지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뭐 전쟁 일보 직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무슨 정치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하는데 특히 언론의 역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선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국가의 영혼을 잃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핵 개발은 사실 그 전에 했어요. 드골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탈퇴하려 하고 그 핵을 가지고 독자 노선을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다시 돌아왔지만은 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에 관한 프랑스가 지금 독일보다 훨씬 더 독자성이 있거든. 그래서 드골이 하는 이야기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 프랑스의 사례도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일단
국가적인 하나의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 논쟁이 이런 있어야 말씀이네요. 돼. 그거부터 시작돼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 오늘부터 자주국방을 합시다. 뭐 주한미군 나가시오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적 모델이 있다고. 한국의 자주국방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최근의 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협조를 많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에 관한 한 지금 이스라엘처럼 자주 노선으로 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신라는 가장 작은 나라였는데 당시 국제적인 변화에 순응을 해가지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미동맹과 나당동맹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에 의한 한미동맹, 김춘추에 의한 나당동맹, 나당동맹으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졌고 한미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잖아요. 똑같다고 비슷해요. 자주적 외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렸지만은 신라를 그런데 당나라가 13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로 하여금 백제를 멸망시키도록 한 것은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가 13만 명 젊은이를 보내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우기만 하겠어요? 그건 야욕이 있었던 거지. 당나라의 야욕은 신라를 앞장서가지고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숙적인 고구려까지 친다는 것이었거든요. 일종의 우회 전략인데 그걸 신라가 몰랐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신라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거든. 당나라가 언젠가는 표변할 거다. 그 예가 이제 삼국사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서기 660년에 백제 신라가 힘을 합쳐서 서기 660년에 당나라하고 신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소정방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걸 안 신라가 대비를 한다고요. 그때 기록이 있어요. 태종무열왕이 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때 태종무열왕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다미공이라는 신하가 우리가 아예 먼저 칩시다. 당나라를 먼저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 부모와 같은 나라인데 우리의 적인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김유신이 한 발언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해요. 요 말입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 망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오늘날 정체성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존경하지. 그죠? 중국을 존경하고 지금은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지.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개의 다리를 밟는 거지. 그때는 물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적 자주정신이지.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소정방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당고종 시절이에요. 그때가 당나라의 전성기라고. 귀국 보고를 하니까 당고종이 왜 내친 김에 신라맞이 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은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나라가 일치단결돼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그 말이 아주 묘해요. 신하는 임금에 충성하고 아닙니다.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임금보다도 더 위에 놓는 거지.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영과 같이 모심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관민이 단결했다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 그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바로 한국 민족의 DNA로 흐르고 있는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을 연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인스피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최근의 이승만 대통령의 6.25 한국전쟁 때의 자주국방정책. 아니 6월 25일 남침했을 때 김일성 뒤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승만은 혼자였잖아요. 1대3이었잖아요. 1대3으로 10일을 버텼잖아요. 6월 30일. 6월 30일에 육군 파병을 결정하거든.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의 6월 그리고 7월 5일에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 와가지고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한다고. 그때까지 열흘 동안 버틴 거.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자주국방의 현장 아닙니까?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왜 이런 거는 교육 대상으로 삼지 않느냐 이거야. 왜? 그리고 보통 나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또 압도적인 배후 지원 세력을 믿고 기습을 하면은 며칠 안으로 다 무너진다고. 안 무너졌잖아요. 기습을 당하고도 잘 버텼다고. 그리고 질서 있는 후퇴를 했다고요. 부대 단위로 항복한 게 없다고 해요. 부대 단위로. 그러나 북한군은 인천 상륙작전 뒤에 우리가 북진할 때 와야 돼버렸다고. 국군은 버텼다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대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느끼는 그 자부심.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핵심이 자부심이거든. 자존심이거든.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군은 아까 뭐 부대 단위로 와야 되기도 하고 항복을 하기도 했는데 북군은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고 내가 하셨잖아요. 그 참전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첫째는 제일 큰 게 미군이 참전한다는 거예요. 미군이 참전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쫙 나왔다고. 그리고 그 며칠 뒤부터 공군이 막 들어오고 했으니까 미국을 믿은 거지. 또 유엔 믿은 거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전쟁 지도자가 있다는 걸 믿은 거지. 그 다음에 그때의 군인들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상당수는 그 장교들은 다 실전 경험이 있어요. 특히 태평양 전쟁 때 미군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 주력이었다고. 그리고 하사관 이렇게 내려가면은 지원군으로 요새 요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본군의 지원군으로 들어가서 세계 최강의 군대하고 싸웠던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나라를 이제 세웠다, 지켜야 된다는 애국심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아까 그 신라의 김유신의 자주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면 다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네.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뛰도록 만들어야 돼. 자주국방은 자존심입니다. 어떤 자주국방을 하면 나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민족이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발전할 때는 그런 걸로 계산할 수 없는 이 감동 드라마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이게 좌파적 역사관이 침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고 잘한 거는 다 뭐 이상한 쪽으로 막 몰아가지고 만들고 그 시시한 거
이런 걸 드높이고 하는, 그래서 한국 보수가 우리 민족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토론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경주에 가가지고 그 태종무일왕 김유신 그 무덤 앞에 가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를 연구를 해야 돼요. 신라의 삼국통일을. 그러니까 신라 삼국통일하면은 좌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때 무슨 그때 민족이 없었잖아요. 그죠? 백제 고구려 신라는 다 각각 다른 종족이지. 아니, 백제를 돕기 위해서 왜가 400척의 배에 3만 명을 태워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백제를 욕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민족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한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민족이란 개념을 가지고 들이대 가지고 신라 삼국통일이 반민족적이라고 욕하는 것은, 세종대왕 보고 왜 당신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지 않았냐고 욕하는 걸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주국방을 지금 뭐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끄럽잖아요. 이란하고 전쟁 중이죠. 근데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인텔 그 정보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판단했을 때 이란 핵 개발 능력이 뭐 핵 농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거의 몇 개월 내로 마음만 먹으면, 실제 그 마음을 먹어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유일한 어떤 그 시점이다. 해결할 수 있는 시점. 이렇게 판단한 거, 마지막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미국의 그 털시 게버드라든지 이런 그 인텔 쪽에 있는 그 핵심 관계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약간 더 여유를 두고 그렇죠. 이걸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타냐후 말한 걸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10년 전에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란이 핵을 완성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핵 농축,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아직 핵폭탄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 있다고. 그 90% 정도 이제 농축을 해야 그게 핵탄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라늄탄인데, 이 우라늄탄은 그 핵폭탄 설계는 간단해요. 왜냐면 두 덩어리를 합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임계 질량에 도달해가지고 터진다고. 그러나 플루토늄은 굉장히 정밀한 이 내폭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실험을 많이 해야 돼. 지금 북한이 했던 식으로. 히로시마에서 떨어진 게 그게 우라늄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터지는 걸 먼저 내린 건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농축 우라늄이 지금 상당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빨리 핵폭탄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건 그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문제인데, 지금 미국은 아직은 이란 국가 지도부가 핵폭탄을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네타냐후의 행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몰려 있잖아요. 또 지금 저 범죄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1200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실정에 대한 정치적 추궁을 받는 입장이거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의 위협을 과장을 해가지고 이걸 쳐가지고 핵 문제 하나를 완전히 끝장낸다 하면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게 다 덮여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까지 고려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아주 실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아마 개입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포르도 지하 시설을 공격하는데 미군 B2
GBU-57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는데 한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군력만 투입하고 빠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난 있다고 보여. 그런데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건데,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규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잖아요. 그죠? 우선 방공망이 다 부서져 버렸거든. 이번에 부서진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거기에 대한 보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보복 작전이 상당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미사일 방어망 레이더 시설을 다 폭격을 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 상황을 축소했다고. 서로의 이유 때문에 그걸 과장하게 안 했어요. 그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안 봤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때 멍이 들어버렸어. 그 다음에 하마스도 이렇게 멸종 직전에 갔지. 지금 헤즈볼라도 막 작년에 완전히 지휘부가 마비되어 버렸지. 특별히 그때 삐삐 작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완전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파로서 이란이 지원하던 아사드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란의 이 하수인들이 다 무력화되어 버리고 또 좀 먼데 있는 예멘의 후티. 뭐 후티 정도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없어 지금. 그러나 정규전 수단이 없다는 거지 테러 수단이 없는 건 아니거든. 테러라는 것은 비정규전이고 소규모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예컨대 중동에 있는 미군을 공격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을 한다. 하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란이 최악의 발악을 그렇죠. 할 때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말하자면 이란이 결사항전 쪽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도를 폭격하고 싹 빠지면은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도록 과연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과연 포로도 폭격해가지고 그걸 끝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한들 그러면은 기술자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죠? 기술자가 살아있으면 그 노하우가 살아있으면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 막으려면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 그죠?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돼.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란의 딱 10분의 1이거든. 그건 할 수 없다고. 그것까지 쭉 생각을 하면은 과연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더 다른 이 테러가 확산될 건지 하는 거고, 또 하나 레짐 체인지의 문제인데 지금 네타냐후는 레짐 체인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레짐 체인지가 돼야지. 호메이니 정권 등장한 이후에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수시로 그 데모를 하면은 막 죽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아마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게 분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조직이. 레짐 체인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될 거네요. 조직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레짐 체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비아 꼴이 되는 거지. 카다피가 2011년에 도피하다가 이제 맞아 죽는 걸 보고 환호했던 사람 많잖아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야, 이제 리비아도 민주화가 되겠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강력한 권력이 사라지니까 리비아는 지금 부족 국가로 돌아갔거든.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라고 더 이상. 이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레짐 체인지까지 겨냥해서 갈 수 있을까? 그건 다분히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 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하겠지만 한 10년 정도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 타임라인을요. 그렇죠. 그럼 10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메니 가 건강도 나쁘고 하니까 그 10년 동안에 이란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또 핵 개발한다고 하면 또 폭격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참 그 이스라엘 하는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었는지 그렇죠.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좋은 어떤 교과서지. 네, 그렇죠. 교과서라고 보던 참고서인데. 참고서. 네. 역사에는 교과서가 없어요. 참고만 해야지. 네.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또 미국 그 케이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몇 번 취재를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군대도 취재하고 직접 이스라엘 내가 가셨죠? 1995년 11월에 라빈 수상 암살되기 하루 전에 내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아, 라빈 수상이라고. 네, 마지막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책도 하나 쓰고 했는데 네. 뭐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아주 감동적인 네이션 빌딩의 역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지난 77년의 역사도 이스라엘에 못지않는 위대한 역사고 신라의 삼국 통일 또한 세계사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북한이 망하지 않는 것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이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핵무장할 수 있는 의지도 없었고 타이밍이 왔을 때 국가 지도층이 핵무장을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 그러니까 한국 국가 지도층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우물안 개구리 생각을 했다고 내가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해야 됐다는 주장을 상당히 빨리 한 사람 중에 언제 처음 말씀하셨나요? 뭐 2002-3년 무렵부터 그때 이제 북한이 핵 실험을 막 시작했을 때죠. 네. 그때 내가 예비역 장성들 이런 모임에 가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예비역 장성들이 제일 반대하더라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가 간단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네. 경제 제재 안 하겠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했고 나도 확신하는데 아니 한국이 세계 유수한 경제 대국인데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국을 누가 경제 제재합니까? 경제 제재하면 경제 제재하는 나라는 손해 안 봅니까? 파키스탄, 인도가 핵 개발을 했는데 경제 제재 안 받았잖아요. 큰 나라는 경제 제재 안 받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정신이 자주국방 정신이 그때부터 망가진 거고 그 뒤에 더 이제 심화가 됐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도 했어요. 이거 국민투표에 걸어야 된다고. 이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핵무장에 대해서요. 네, 우리 합법적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NPT 10조에 의해서 이거는 NPT 탈퇴 사안이다. 10조는 NPT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핵 문제로 인해서 국가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사전에 몇 달 전에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가 해결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NPT 10조에 의해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미리 해놓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지. 핵무장 하느냐 마느냐. 압도적으로 핵무장 하지 않은 결의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겠어요. 에너지가 됩니까? 이게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
이걸 가지고 아주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상상력에 관한 문제예요. 난 그런 위대한 지도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등등 우리가 놓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미국 TV에 나와서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북한을 봐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봐라.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뭐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진 않는데 북한 사례를 보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창피한 이야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꼈거든요. 뭐 벤자민 네타냐후도 그렇고 그 밑에 오른팔이 혹시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론 더머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었는데 자기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런 거 많이 좀 알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걸 최대한 아는 데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노스 코리아를 봐라. 그 사례를 시간을 놓치면 그 윈도우 오퍼튜니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 그 특별히 그 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좀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은 삼국 사기를 내가 너무 늦게 읽었어요. 삼국 사기를 읽었을 때가 나이 50.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삼국 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삼국 사기를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기독교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의 천년이 삼국 사기에 들어있고 제가 오늘 삼국 사기 몇 개 부분을 설명했지만은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적 역사관에 빠져가지고 삼국 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대주의자가 쓴 거라는 그 말도 아닌 이야기를 믿고 삼국 사기를 안 읽었다고 나도. 삼국 사기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고려는 사대주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는 자주국방 한 나라입니다. 조선조가 4대 국방을 했어요. 4대 국방. 그래서 그 조선조의 그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정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 신라로 돌아가서 이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중세 때 신정체제, 그러니까 그건 뭐 가톨릭 중심의 신정체제를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중세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에 굉장한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찾아보자. 로마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라로 돌아가야 돼요. 신라의 삼국통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때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처럼 근사한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